네, 경제 현장 오늘 주간 증시 전망으로 이어갑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됐던 시점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 4월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을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다음 달 20일 발행되는 개인 투자용 국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전용 계좌 개설은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요. 개인 투자용 국채는 투자할 만한지 임재균 KB증권 연구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 연준 금리 인하 도대체 언제쯤 될까 자꾸 멀어진다는 뉴스 나옵니다. 5월 FOMC 의사록이 지난주 나왔는데 그걸 보면 다시 뭐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됐다는데 정말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5월 FOMC 의사록 보면은 연준 위원들이 추가 인상에 대해서 좀 가능성을 열어놓긴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열어놨다라는 게 조금 잘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조건부죠.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경제 전망, 물가 전망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사태, 예를 들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던가 혹은 중동 지역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병목 현상, 그러니까 저희가 팬데믹 이후에 사실 물가가 크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운송이 잘 안 되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상품 가격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랬을 때 다시 인상을 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연준이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고요. 잘 보면은 기본적인 연준의 시나리오는 여전히 금리를 인하하겠다. 근데 물가가 생각보다 잘 안 내려가고 경기도 생각보다 강하니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네. 그래서 동결 기간을 더 오랜 기간 끌고 가서 그러고 나서 인하하겠다라는 게 현재 연준의 스탠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상 가능성은 아주 낮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사실 그 4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꽤 둔화된 것으로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연준의 통화 정책이 좀 불확실하다,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곧 또 중요한 PC 물가 지수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이 지수는 어떻게 지금 월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나요? 일단은 4월 PC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죠. 소비자 물가랑 좀 차이를 보이는 게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스켓이라고 하죠. 바스켓이 고정돼 있다 보니까는 이제 소비자들의 이런 소비 패턴 바뀌는 거를 즉각적으로 반영을 잘 못하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진짜 소비 지출 소비가 되는 비중별로 이제 물가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예를 들면은 뭐 내가 100만 원을 쓰는데 뭐 팬데믹 전에는 외식비로 10만 원을 썼는데 지금 보니까 20만 원을 쓴다. 그 물가는 이걸 반영을 못 하는데 개인 소비 지출은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10% 20% 늘어난 것들을. 이게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이 핵심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 물가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 0.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이 둘 다 0.3%씩이었다라고 보면은 확실히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년 대비를 보더라도 뭐 헤드라인은 2.8 그리고 핵심 같은 경우는 2.7%로 전년 대비는 좀 둔화폭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월 PC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 지표는 물가 상승세의 둔화 흐름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또 월가는 그럼 언제쯤 금리 인하가 될 것인가 또 다양한 예측이 나올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이 시장의 예상대로 월가의 예상대로 둔화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9월 FOMC에서의 인하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9월. 네, 아무래도 이제 9월까지 저희도 이제 9월 인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9월까지 이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네 차례의 고용 지표 그리고 네 차례의 물가 지표입니다. 이미 이번 달에 발표가 된 물가랑 고용 같은 경우에는 둔화된 걸 저희가 확인을 했죠. 그럼 앞으로 4번 중에서 2번 정도의 데이터만 둔화되는 것을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충분히 9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저희는 기존과 같이 계속 9월 인하 전망을 우세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9월 인하 전망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창용 한은 총재 지난 금통이 끝나고 나서 11번째 이제 금리를 동결했는데
금리 인하 시점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지난 4월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더 커졌다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늦어진다 이런 걸 의미하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하는 게 뭐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더 계속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4월 금통위와 이번 5월 금통위의 이제 시점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좀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이죠. 사실 이제 4월 FOMC, 그러니까 4월 금통위 때만 하더라도 연준이 빠르면은 상반기 혹은 늦어도 7월 달에 인하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 기대는 이제 많이 축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준이 이렇게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다 보니까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바뀐 게 이제 환율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원달러가 1,350원을 돌파를 하진 못했었는데 지금에는 이제 1,370원, 뭐 80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제 한국은행이 불안한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리스크, 약세를 보일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민간 소비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한국은행에서 전망을 했을 때 상반기에 한국의 내수 소비, 민간 소비가 굉장히 부진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1분기 경제 성장률 데이터를 열어보니까는 되게 잘 나왔던 거죠. 실제로 이제 4월 금통위 의사라고 보면은 6명의 금통위원들이 있는데 모두 한결같이 경제에 대해서 똑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좋다. 근데 민간 소비는 안 좋다. 네, 근데 내수 부진. 그러고 나서 회의를 하고 나서 성장이 나왔는데 민간 소비가 잘 나온 거죠. 괜찮게 나왔다 이거죠. 네. 사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2월하고 4월에 금통위에서 한 명의 금통위원분이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민간 소비가 안 좋으니 이거에 선적으로 대응을 하자. 결국에 선적으로 대응하는 게 내수 부진 때문에 그죠. 내수가 안 좋으니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던 건데 이 부분이 완전히 이제 성장이 나오고 나서 좀 가정 부분이 이제 조금 많이 틀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5월 금통위에서도 이런 부분들, 민간 소비 부분들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좀 긍정적인 게도 이제 4월 금통위와 5월 금통위 이 이제 사이에 뭐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 부분은 이제 고점을 지났다. 원달러 같은 경우도 1,400원을 찍고 일단은 내려오긴 했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요. 연내 인하는 여전히 유효한 시나리오다. 근데 지금 저희는 마지막 금통위,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금통위 11월에서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11월에 금리를 낮출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군요. 자, 여튼 뭐 이렇게 전망은 되지만 미 연준은 9월 정도 우리 하는 금통위는 11월 정도 금리를 이제 낮출 것 같다는 전망은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은데 이럴 때 우리 채권 투자자들 좀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채권 투자자들은 이제 금리 변화에 따라서 완전히 투자 수익률이 달라지니까 어떤 지표가 이제 금리 이런 향방을 가장 중요하게 결정하고 투자 결정할 때 지금이 과연 괜찮은 건지 어떤 걸 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될까요? 네, 결국에는 연준이라든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를 좀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연준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 목표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그러니까 2%대로 물가를 돌리겠다라는 이 두 가지 양대 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물가 안정, 그리고 금융 안정입니다. 결국에는 두 나라 모두 다 물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거기에 플러스 연준 같은 경우에는 고용 시장이 조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9월 FMC인데 이것보다 좀 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고용 같고요. 시장이 둔화된다면. 네. 그리고 만약에 그 고용 시장이 둔화가 됐을 때 금리 인하 시점은 당겨지진 않더라도 이게 이제 채권에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 인하의 속도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연속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위축이 되고 그에 따라서 물가가 빠르게 둔화될 것이다라는 조금 기대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뭐 시점은 9월에 인하 시작을 하더라도 연속 인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채권 가격적으로는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럼 채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오히려 더 적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투자하기 시점 왜 그런 거예요? 더 이제 낮아질 가능성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네, 뭐 아무래도 금리 같은 경우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상황을 잘 보면은 연초랑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 있죠. 연초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그래서 연속 인하를 한다. 굉장히 기대가 높았던 반면에 지금은 그런 기대는 많이 사라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가 올라가 있고 채권 가격은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연준의 인하 시나리오는 가능하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연내 인하 시나리오는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예.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더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은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채권 가격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더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관련해서 개인 투자 국채가 이제 6월에 나옵니다. 개인이 투자하기 쉬운 국채, 상당히 유리한 국채라고 하는데 만기 10년짜리가 있고 뭐 20년짜리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정말 장기로 돈이 이제 묶이는 네. 건데, 자 개인 투자용 장기 국채 이 시점에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이게 이제 약간 양면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뭐 이제 개인들마다 투자하는 성향에 따라서 이 접근 방법, 생각을 좀 차이를 더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팬데믹 이후,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이제 개인분들이 채권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기재부가 이제 올해 6월부터 이제 개인용 국채 1조 원에 이제 발행을 하는데 예. 이게 이제 기존 채권, 기존 국채와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기존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사자마자 바로 팔 수도 있습니다. 팔 수 있고. 네. 물론 이제 사고 팔 때 이런 뭐 수수료라던가 혹은 가격, 금리가 움직이면서 가격이 변하는 것들은 다 이제 투자자가 떠안아야 되는 부분인 건데 개인 투자용 국채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투자를 하게 되면은 10년, 20년, 그러니까 만기까지는 계속 보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중도 판매는 이제 조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나 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인 혜택, 가격 상승의 혜택.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많이 채권 투자하는 이유가 사실은 금리가 높아서라기보다는 금리가 높은데 앞으로 하락할 거잖아. 그러면은 금리가 떨어질 것 같은 예상으로. 네, 그렇게 그러면 되면 채권 가격이 상승했지. 그러니까는 채권 가격 상승. 지금 10,000원에 사서 12,000원에 팔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채권 투자를 하는 상황인데 이 개인 투자용 국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격적인 상승 부분은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기까지 있어야만 이게 복리로 이자 혜택이 그죠. 있고 또 비과세 혜택도 네. 만기까지 보유를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팔 수 없다. 네, 중간에 팔 수가 없고 결국에는 뭐 만기까지 보유해서 내가 꾸준하게 이자를 받아 먹겠다. 이런 분들은 일정 부분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네. 만약에 채권을 투자하는 이유가 이자의 수익이 아니라 내가 금리가 떨어질 걸 기대하면서 가격 상승을 먹겠다. 이거의 수익을 더 크게 채권의 노리겠다.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 네. 채권의 시세 차익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 개인 투자용 국채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네. 그러네요. 지금 그러면 지금 표면 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뭐 3.5%로 이게 10년 예시가 되고 있는데 이 수준으로 이제 곧 정해질 거 아닙니까? 네. 이 수준에서 자,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 투자자가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시세 차익이 맞습니다. 없으니까. 맞습니다. 이제 만기 때까지 10년물은 10년, 20년물은 20년 동안에 이제 3.5% 표면금리라고 하면은 이제 그 금리에 이제 묶여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과거에 뭐 저금리 때에 비해서는 금리가 높다. 근데 이 높은 금리를 20년 동안 내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데 바꿔서 말하면은 또 이제 유동화. 결국엔 이제 자금이 어디에 묶여 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굉장히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익률보다는 그 본인의 투자 성향, 네. 나는 좀 안정적인 것에 투자하겠다. 네. 이런 분들에 적합하고 네. 채권 시세 차익을 노린다.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니까 채권 값이 오른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노린 분들은 이걸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네요. 사실은 그렇죠. 개인용 국채보다는 지금 이제 계속 거래를 하고 계시는 국채라던가 아니면 채권 ETF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기존에 이제 본인들의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투자 성향과 똑같은 투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정적인 곳에 투자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채권 투자가 있을 것이고 돈이 여유가 있다면 이제 여러 가지 투자 자산이 있잖아요. 네.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부동산으로 돈을 굴릴 수도 있는데 과거 이렇게 장기로 뒤를 본다면 10년, 20년 전을 본다면 어떤 게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까? 통계 구분이? 뭐 아무래도 이제 특정 이제 매수하는 시점 그리고 이제 가격 매수하는 가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보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주식이 장기 수익률 관점에서는 가장 이제 조금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 네, 주식이 높은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주식도 지금 이제 보시면 특히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뭐 나스닥, 다우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뭐 네, 뭐 연일 정고점. 저도 이제 기사를 보면서
이제 그 엔비디아 창업주가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재산이 30배가 증가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이제 지분이 더 늘어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지분에 대해서 평가가 이제 30배가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최근 5년간. 네, 맞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30배씩 늘어나고 뭐 10배, 20배씩 증가하는 이런 주식을 찾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이런 노력도 필요하겠지만은 길게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수익률 관점에서 진짜 순수하게 수익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식의 수익률이 가장 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장기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로 보면 주식이 장기로 보면 괜찮았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주식이 더 수익률이 높은 이유가 인플레이션의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물가가 2% 올라가면은 기업들의 매출이라든가 이익도 그만큼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사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러지 못하죠.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도 분명히 주식처럼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죠. 가장 큰 문제점이 유동성.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투자할 때 덩치가 또 크고. 덩치가 엄청 네. 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개인 투자형 국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목돈을 한 번에 넣어서 10년 후, 20년 후에 목돈으로 받는 방안. 또 매월 나눠서 돈을 넣어가지고 연금식으로 받는 게 있는데 혹시 장단점이 있을까요? 뭐 이것도 이제 투자자분들마다 성향이 다른데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20년 뒤에 은퇴를 한다. 그래서 매월 생활비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금식으로 받는 게 사실은 유리할 수가 있고 혹은 이제 조금 뭐 20년 뒤에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아기들이 20년 뒤에 혹시 뭐 결혼이라든가 그때를 대비해서 목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 번에 이제 목돈에 투자하는 방식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투자하는 방식은 사실은 뭐 정답은 없고 결국에는 개인들의 투자분들의 처한 상황과 이 돈이 필요한 니즈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음 달 발행되는 개인 투자용 국채 다른 자산과의 수익률도 조금 감안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투자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잘 들었습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